성공을 쫓아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으니 부모님은 당연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찾아간 고향집에서 도윤은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곰팡이 핀 텅 빈 냉장고 앞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마른 누룽지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시는 늙은 부모님. 그가 매달 보냈던 그 수많은 피 같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도윤의 아내가 쳐놓은 소름 끼치는 덫, 그리고 자식을 위해 그 끔찍한 지옥을 기어이 말없이 견뎌내신 부모님의 눈물. 오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잔혹한 진실을 모두 밝히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바퀴가 포장되지 않은 시골의 거친 흙길을 밟으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도윤은 세련된 아내 혜진과 스스로 쟁취해낸 성공이라는 화려한 훈장을 딴 가방을 뒷좌석에 실은 채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려드는 풍경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굽이진 먼지투성이 길,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불어닥친 것엔 비바람에 허리가 굽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는 않은 뒤틀린 고목과 감나무들이 길 양옆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굳건하고도 쓸쓸한 나무들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려온 늙은 부모의 그림자 같아 도윤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이 낯선 시골의 풍경이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일이라는 듯 속을 알 수 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구김 하나 없이 매끄러운 원피스, 그리고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갠 하얀 손까지. 그녀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혜진에게 있어 시부모님인 상철과 순덕을 대면하는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고향인 이 깊고 외진 시골 마을에 발을 들이는 것 역시 난생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일말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서늘한 지루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혜진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일정한 톤의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정말 거의 다. 도윤이 애써 차분함을 가장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위화감과 억압감이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치열한 도시 생활의 생존 경쟁, 그리고 덥고 메마른 시골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일궈낸 새로운 살. 도윤은 그 모든 그럴듯한 이유들을 핑계 삼아 고향 방문을 미루고 또 미뤄왔습니다. 몸이 가지 못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넉넉한 생활비를 붙였고 틈틈이 혜진을 통해 안부 전화를 걸었으니 부모님은 분명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시골 특유의 풋내 섞인 흙냄새는 서울에서 보낸 길고긴 세월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배어있던 익숙한 향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정립해둔 풍요롭고 평안한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황량하고 빛바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포근해야 할 진짜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픈 자각이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불길한 예감과 섞여 그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좁은 길 끝, 마침내 도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익숙한 대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듯 차를 멈추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문은 붉은 녹을 토해내며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부러진 경첩 하나에 의지한 채 쇠덩이가 한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담벼락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빗물에 썩어 들어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붉은 속살을 드러낸 듯 흉물스러운 벽돌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력을 잃고 집을 돌볼 의지마저 놓아버린 지 한참은 된 것처럼 마당 주변으로는 사람 허리춤까지 자란 무성한 작초만이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야? 옆자리의 혜진이 기가 막힌다는 듯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오후의 뜨거운 열기와 마른 흙냄새는 그를 위로하기보다 완벽한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요란하고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고요하던 시골집의 정막이 깨지며 마침내 두 분의 모습이 도윤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외벽에 기대어 놓인 낡고 위태로운 나무 의자에는 아버지 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그 어떤 것엔 풍파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거대하고 천하무적이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자비한 무게가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 짓누른 듯 굽어버린 등과 몹시 지친 몸짓의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가득한 얼굴,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에는 이가 빠져버린 낡은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날 만큼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동작으로 그 빈약한 식사를 천천히 삼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놓인 또 다른 의자에는 어머니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색이 다 바래버린 낡은 꽃무늬 몸빼바지와 해진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른 누룽지 조각을 힘겹게 쪼개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느릿하게 움직이는 두 분의 발밑으로는 강아지 한 마리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심하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아들이 마주한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라 굳게 믿었던 부모님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선 채 차마 입을 떼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인기척에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어머니 순덕이었습니다. 눈앞에 선 아들을 단번에 알아본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아주 짧은 순간 예전에 그 강인하고 따뜻한 빛으로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빛은 사그라들었고 믿을 수 없는 환영을 마주한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경계하는 듯한 서글픈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윤아.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머니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든 아버지 상철의 시선이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이내 다시 낡은 뚝배기로 시선을 떨구셨습니다. 도윤의 등 뒤 대문 입구에 멈춰선 혜진은 양손으로
고급 핸드백을 꽉 쥔 채 다가오지도 않고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부모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반가움도 놀라움도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하기까지 한 완벽히 통제된 차가운 침착함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도윤이 애써 갈라지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묻자 순덕은 기력을 아끼는 노인 특유의 절제되고 느릿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낡은 집들이 원래 다 그렇지 않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도윤은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작은 나무 창살 틈으로는 오후의 햇빛조차 힘겹게 스며들어 빛바랜 장판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집 특유의 묵은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문지방에 서서 안을 둘러본 도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고향 집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친 나무 식탁 하나와 짝이 맞지 않는 의자 2개, 문이 반쯤 열린 낡은 찬장 안에는 이가 나간 그릇과 유리컵 몇 개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흰 천에 쌓인 딱딱하게 굳은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서 위태로운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낡고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반팩, 달걀 몇 알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버린 채소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는 도윤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붙였던 넉넉한 생활비, 틈틈이 걸었다고 믿었던 안부전화, 그리고 언제나 혜진이 전담해서 대답해주던 평온한 메시지들,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두 분 다 아주 잘 지내시고 필요한 거 없으시대. 그 모든 질서 정연했던 대답과 합리적인 설명들이 이 텅 빈 냉장고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부엌 한가운데 굳은 채 서서 도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의 섬뜩한 질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의심과 배신감이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말없이 차키를 챙겨 들고 가장 가까운 읍내로 향했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아내 혜진을 굳이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가 돌아왔을 때 양손에는 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 과일, 국거리 등 소박하지만 풍성한 먹거리가 담긴 커다란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식료품을 쏟아놓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 순덕은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표정 너머로 심장을 옥죄는 서글픔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호의조차 너무나 낯설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오랜 굶주림과 침묵 속에서 견뎌온 조용하고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뭘 이런 데다 돈을 썼니? 어머니의 만류에도 도윤은 묵묵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따뜻한 찌개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번듯하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떨리는 손끝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 사람이 비좁고 짝이 맞지 않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철은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 먹은 양보다 더 많은 밥을 그 한 끼에 모두 먹어치우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속도는 몹시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앙상한 턱 관절과 마른 손등에서 그간 아버지가 겪었을 지독한 굶주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반면 혜진은 장시간의 여행으로 피곤해서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이나 순덕이 조심스레 말을 건넬 때만 짧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 식사 시간 내내 자신의 빈 접시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이 공간의 사람들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이질적이고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던 도윤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러고 사신 거예요? 도윤의 목이 메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집은 다 무너져가고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만큼 편찮으신데 왜 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게 잘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도윤의 절규 어린 물음에 순덕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흉터투성이인 그 큰 손, 어린 시절 내내 따뜻한 밥을 짓고 열이 날 때면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려주던 바로 그 숭고한 손이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복잡해지는 법이다. 너도 내 삶이 있고 직장도 있지 않니? 우린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짐. 도윤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스스로를 짐이라 부르며 처절한 가난과 병마를 견뎌냈다는 사실이 도윤이 가슴을 미치도록 아프게 파고들며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마당 한구석에서 누군가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통화하던 아내 혜진은 동이 틀 무렵에야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어 어둠 속을 서성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 순덕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잔을 쥔 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시골의 아침. 풍경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자 순덕은 놀라지도 않은 채 깊고 고요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찬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것은 칠이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양철 상자였습니다. 시골 노인들이 귀한 물건이나 문서를 보관할 때 쓰곤 하는 그 상자를 도윤의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직접 보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 도윤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막 상경했을 무렵 차마 전화로 다 전하지 못했던 애틋한 마음을 꾹꾹 눌러 적어 보냈던 수년 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우표가 붙은 채 봉투조차 뜯기지 않은 새것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자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쓰다듬으며 젖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내가 직접 읍내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붙였던 것들이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에 다시 우리 집 우편함에 돌아와 있더구나. 순덕은 아들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
정성껏 붙였던 그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도윤이 바쁜 서울 생활 중에 늙은 부모의 걱정으로 마음을 다칠까봐 혹은 혹시라도 마음이 변했을까봐 조심스레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들은 번번이 수취인 거부 혹은 반송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채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도윤이 정말로 자신들을 외면해서 편지를 받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고 차마 버리지 못한 편지들을 깡통 속에 하나둘씩 모아왔던 것입니다. 누군가 도윤의 편지가 부모님께 닿지 못하도록 고의로 감추고 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철저히 무너뜨린 것은 상자 맨 바닥에 놓인 또 다른 편지들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들. 발신인은 순덕, 수신인은 서울의 도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체통 밖으로 나가본 적조차 없는 듯한 그 편지들에는 차마 아들에게 닿지 못한 슬픈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셨다. 이번 생신에는 아주 잠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겠니? 그리고 눈물 자국으로 번진 마지막 편지에는 아들아, 내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단 한 줄의 애타는 간청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의 그 화려한 새 삶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믿었다. 자식의 냉대를 오해한 채 홀로 피눈물을 삼켰을 어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도윤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계산된 악의로 이 낡은 양철 상자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가두고 잔인하게 끊어내려 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 그 거대한 배신의 실체가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도윤의 내면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참담한 진실 앞에 뒤척이던 도윤이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어머니 순덕과는 달리 너무도 깊고 평온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아내 혜진이 부엌 문지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들어서던 그녀의 걸음이 식탁 위에 흩어진 편지들과 낡은 양철 상자 그리고 창백하게 굳어버린 도윤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단 1초 아주 짧은 찰나에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감정은 당황이나 놀라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파악해낸 자의 영악하고도 차가운 직감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커피 더 남았어? 혜진은 너무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목소리로 싱크대를 향해 걸어가 빈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편지들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을 특유의 꼿꼿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는 듯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우편물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시골 우체국이 다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물어?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수년 동안 오간 수십 통의 편지가 전부 우체국 탓이냐고, 이 모든 게 정녕 우연일 수 있냐고 싸늘하게 묻는 도윤의 추궁에 혜진은 몹시 계산적이고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얄팍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눈빛이 한층 날카롭고 서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뭘 그렇게 묻는 건데? 당신 갉아먹을 그 뻔한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당신 보호하려고 내가 온갖 수작을 부렸다는 거?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녀는 마침내 완벽히 통제해 오던 가면에
금을 내며 끔찍한 본색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피와 땀을 바쳐 도윤을 길러낸 부모님을 한낱 짐짝이라 매도하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내려올 얘기만 꺼내도 당신 딴 사람처럼 굴었잖아.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벌벌 떨고 당신 가족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당신 숨통을 얼마나 조이는지 내 눈엔 다 보였다고. 짐짝처럼 들러붙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봐.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은 날 선 비수가 되어 도윤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도윤은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 집의 진짜 이름은 사랑이야, 혜진아.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을 한 번도 당신 인생 살게 내버려 둔 적 없어. 난 당신과 내 정상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식탁 한 구석에 어머니 순덕이 죄인처럼 눈을 내리깐 채 숨죽여 앉아 있는 가운데 비좁은 부엌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부부의 팽팽하고도 잔인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소중한 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놓은 아내의 소름 끼치는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윤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매달 부모님께 보낸 돈, 내가 빼돌렸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이미 확신에 찬 벼락 같은 추궁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당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맞받아쳤습니다. 난 늘 하던 대로 우리 재산을 관리했을 뿐이야. 그 돈은 당신이 번 돈이고 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걸 썼어. 우리 돈은 우리 돈이잖아. 부모님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그 돈을 갈취하고도 한치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혜진의 뻔뻔한 태도에 도윤은 자신의 내면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나 끓어오르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수년을 함께 살아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흉측한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느끼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환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냈다고 자부하는 그 알량한 정상적인 삶의 기반이 늙고 병든 부모님의 피눈물과 굶주림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에 도윤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짐 싸. 도윤이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의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에 혜진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훨씬 더 교활하고 날선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협박하듯 내뱉었습니다. 진심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2번 다시 당신한테 안 돌아와. 알아? 도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 혜진은 몇 초간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산된 협박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변명조차 남기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곧이어 복도를 날카롭게 울리는 뾰족한 구두 발소리, 낡은 장판 위를 긁으며 거칠게 끌려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고요한 시골집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이내 쾅 하고 붉게 녹슨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비좁은 마당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혜진이 떠난 자리에는 시골의 오래된 돌담 위로 서늘하고 붉은 태양이 무겁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흙내음을 실어와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 순덕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아지도 아침을 맞아 조용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넓고 깊은 시골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이 떠나고 남은 오래된 시골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순덕이 텅 빈 냉장고에서 남은 빈약한 재료들을 끌어모아 묵묵히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에는 몇 분간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날까지 숨을 턱 막히게 했던 무겁고 억눌린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완벽한 언어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저 곁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되는 따뜻하고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반도체 넘기지 못한 도윤이 숟가락을 멈추고 먼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낮게 잠긴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도윤의 물음에 순덕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얄팍한 변명거리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진심을 건네기 위해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어머니 특유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지나가고 나아질 줄 알았다. 내가 많이 힘들고 바쁜 시기라 그렇겠지.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믿었어. 순덕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무서웠단다, 도윤아.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셨냐는 아들의 젖은 눈빛에 순덕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너는 내 아내와 내 부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테니까. 내가 누굴 선택할지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 순덕은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건 어미가 할 짓이 못 된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내면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란한 굉음이 아니라 오래된 벽돌담이 모래알처럼 스르르 허물어지는 듯한 처절한 붕괴였습니다. 엄마. 도윤은 차마 문장을 끝맺지도 못한 채 목이 메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끄끄거리는 오열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끝없는 굵은 눈물만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식탁 너머로 팔을 뻗어 도윤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포개어 쥐었습니다. 평생의 험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졌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을 앓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 넘어져 올 때면 눈물을 닦아주던 손,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던 바로 그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엄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흐느끼는 아들에게 순덕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내게서 훔쳐간 거지.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은 엄연히 다른 거란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아들의 손을 맞잡고 그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때로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의 세상이 무참히 무너져 내릴 때 그저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줌으로써 그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밤, 낡은 벽돌집은 천년의 세월을 견딘 증인처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자의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새벽, 도윤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격정적인 눈물이나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고 이제 이성이 그것을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을 때 찾아오는 완벽하고도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좁은 방의 천장을 잠시 응시하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찌그러진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이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저없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아내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진흙탕 싸움을 벌일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의 자산을 관리해온 전담 회계사에게 보내는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직장 동료에게 며칠 더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양해의 글이었습니다. 커피가 완성될 즈음 어머니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잤니? 묻는 어머니에게 도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 말이에요. 그게 아예 한 푼도 안 들어왔나요? 순덕은 말없이 찬장 서랍을 열더니 낡고 바랜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도윤의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엔 규칙적으로 꽂히더니 점점 액수가 반토막 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딱 끊기더구나. 내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마지막 입금 날짜에 머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마지막 거래 내역에는 무려 3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자신은 매달 피땀 흘려번 돈을 꼬박꼬박 부모님께 보냈다고 안도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부모님은 단돈 1원도 받지 못한 채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을 안심시켰던 혜진의 철저한 거짓말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 냉혹한 횡령의 실체가 명백한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내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저주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뒤이어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와 재산 분할을 운운하는 냉랭하고 계산적인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알림창에 뜬 그녀의 추악한 밑바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즉시 서울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확보한 증거들을 전해 들은 변호사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고 찾으신 증거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낡은 은행 통장을 조심스레 덮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리로 조종당하던 거짓된 삶을 끝내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 모든 비극을 남김없이 바로잡겠노다고. 며칠이 흘렀지만 도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택근무를 하며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윤은 읍내에서 수년째 독거노인들의 가사를 돕고 있는 정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시골 노인 특유의 고집으로 남의 도움을 경계하던 어머니 순덕이었지만 불필요한 수다를 떨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며 선을 넘지 않는 정 아주머니의 듬직함에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순덕은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믹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온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번잡하게 모든 것을 뜯어고쳐 낯선 공간으로 만드는 대신 부모님의 오랜 삶이 깃든 집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만 세심하게 수리해 나갔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을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 고치고 찬 바람이 스며들던 창틀을 교체했으며 덜덜거리던 낡은 냉장고와 곰팡이 핀 배관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없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버지 상철의 퀭했던 눈동자 속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진귀한 기적, 바로 희망이라는 빛이 조심스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병원 가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아버지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설득해 읍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심각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도윤은 복용시간과 용량을 커다란 글씨로 적어 눈에 잘 띄는 가스레인지 옆에 붙여두었고, 총명한 어머니는 반나절 만에 새로 사온 혈압계 사용법을 완벽히 터득해 아버지를 살뜰히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놀랍고도 벅찬 변화는 이웃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정이 극심한 빈곤과 병마로 무너져 내릴 때 섣부른 동정이 상처가 될까봐 발길을 끊었던 이웃들이 집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입니다. 길 건너 노파가 직접 담근 매실 장아찌를 들고 조심스레 찾아왔고, 아버지의 30년 지기 친구가 지나가다 들러 2시간이나 수다를 떨고 갔습니다. 상철 역시 굳게 닫혔던 말문을 열고 날씨에 대해 툴툴거리거나 동네 축구 경기 결과를 두고 투덜거리는 등 일상적인 불평을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던 아버지의 그 가벼운 투덜거림이 지금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생명의 음악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도윤은 일찍 깨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수건을 쓴 채 낡은 양동이에서 강아지밥을 챙겨주는 어머니, 순덕의 입가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아닌 아주 작지만 진실되고 평온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충직한 강아지를 향해 짓는 그 따뜻한 미소를 문지방에 기대어 지켜보며 도윤은 고향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고 소박하지만 사랑이 숨쉬는 고향집, 그리고 존엄과 평안을 되찾은 부모님. 도윤에게는 오직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혜진과의 법적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은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말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의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모니터 너머의 변호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곁에 둔 채 진행된 차분한 과정이었습니다. 눈물도 구질구질한 미련이나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도 없는 극히 건조하고 담담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혜진에게 당장 떠나라고 선고했던 그날,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추적 결과 도윤의 의심이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부모님 앞으로 보냈던 생활비는 혜진의 개인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한 채 철저하고 냉혹한 인내심으로 매달 조금씩 절대 티나지 않게 돈을 가로채 온 것입니다.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고 변호사는 승소는 물론 횡령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분노조차 잃지 않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아버지가 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철은 따스한 가을 햇살을 쬐며 무릎에 신문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저 평화로운 햇살의 온기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부름에 상철이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윤의 짧은 보고에 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아주 천천히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 후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의 구차한 위로나 장황한 설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윤은 부모님과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시골집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서울에 있었고 원격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외면하는 동안 고향집의 시간은 그저 멈춰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하고 무책임한 가벼움으로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도윤은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딴청을 피우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고향에 내려올 수 있도록 회사와 근무 형태를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아주머니는 계속 출근하여 2분을 살필 것이며 의사 역시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금전적인 부분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거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직접 챙길 것이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비극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도윤은 붉어진 눈시울로 굳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아들의 다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마치고 비좁은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어머니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세월의 한을 담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아, 우린 널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그 말은 도윤의 심장 가장 깊은 곳, 수년 동안 까닭도 모른 채 텅 비어 시려오던 그 허한 공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영원히 꺾이지 않을 굳건한 자리로 남았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잠시 돌아가기 전날 오후 세 식구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중심가를 향해 걷는 아버지 상철의 느릿하고 위태로운 보폭에 맞춰 도윤과 어머니 순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왼쪽에는 아버지를, 오른쪽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오갔던 그 낡고 하얀 시멘트 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에 비친 고향은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옆에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걷는 이 길은 그의 뼈와 살을 구성한 가장 성스러운 기원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의 시골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며 오래된 건물들의 외벽을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전망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대도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롭고 쓸쓸한 고향의 풍광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성공을 좇아 세계 곳곳의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다녀보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며 화려한 장소들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언덕 위에서 마주한 고향 마을이 품은 저 깊고도 장엄한 침묵 앞에서는 그 모든 세속의 영광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상철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며 불쑥 내뱉었습니다. 이 땅은 널 잊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에도 말이다. 낡고 거친 세월을 견뎌낸 늙은 아버지의 그 묵직한 한마디는 도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젖은 두 눈동자가 이미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길끝으로 작아져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낡은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내 차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충직한 강아지가 평화롭게 몸을 극적이고 있었고 오래된 지붕 위로는 붉고 희망찬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면 든든한 정 아주머니가 밝은 인사와 함께 출근할 것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순덕은 익숙한 손길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린 뒤 조용히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폭풍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완벽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도윤의 이야기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놓쳐온 소중한 사람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아픈 성찰입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으려 기꺼이 비참한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허물어뜨린 부모님의 숭고하고도 슬픈 인내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오열하던 도윤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안부 뒤에 가려진 부모님의 고독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